설계도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정비 교육은 계약 이후에 논의하죠. 수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이들은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비싼 기차를 들여와도 정작 고장 나면 손도 못 대는 현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라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전등 드릴게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2년 뒤 사막 한가운데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움직이는 KTX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이야기냐고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하산입니다. 타슈켄트 국립기술대학교에서 철도 동력 시스템을 가르친 지 올해로 20해가 되었네요. 기차는 제 인생이었고 가르치는 건 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수업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무언가 싸한 공기가 감돌았죠. 학생들은 교재는 폈지만 눈은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제동 시스템의 회로 흐름을 실습해보겠습니다. 그때 딜무롯이 일어섰어요. 제 수업을 누구보다 열심히 듣던 아이였어요. 실험실 문도 항상 맨 처음 열던 학생이었고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부로 수업을 그만 듣겠습니다. 교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딜무롯, 너 무슨 문제 있니?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배워도 못 만지잖아요. 설계도는 사진으로만 보고 정비는 모형으로만 하잖아요. 우리는 철도 엔지니어가 아니라 철도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요. 제 가슴을 확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로서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게 정말 배움이었을까? 스페인에서 들여온 그 열차, 탈고라고 불리는 그 기차를 생각했습니다. 은색 총알처럼 사막을 달리던 그 모습, 도입 첫 해엔 다들 열광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그건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 열차의 하부 설계도 한 번 못 봤습니다. 부품 하나 고치려면 마드리드 본사에 메일을 보내고 기술자를 기다려야 했고요. 우리 학생들은 실습 시간마다 열차 도면 대신 번역된 스페인어 매뉴얼을 읽었죠. 그게 교육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소비자 훈련이었죠. 그날 수업을 마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교내 기숙사로 이어지는 교정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막에 미세먼지가 붉게 퍼지고 있었고 바람이 교실 창을 덜컥덜컥 흔들고 있더군요. 제 머릿속엔 은퇴하신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리아, 진짜 기술은 내 손으로 만져야 내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건 기술이 아니라 쇼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쇼윈도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게 꿈이다라고 말해온 게 저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남은 빵을 꺼내면서도 자꾸만 딜무롯 얼굴이 떠올랐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조차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학과 회의에 들어갔는데 정부로부터 내려온 공식 문서가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타슈켄트이바 고속철도 노선 건설 관련 국제 입찰 실사 자문단 모집. 딱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건 전면 기술 이전 가능한 업체의 하남.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진짜 바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자문단,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데려올 수 있다면, 이번엔 진짜 기술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생각이었습니다. 자문단 명단에 제 이름이 오른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 대표 도장 옆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를 받는 순간 저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역할을 맡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부 청사로 호출을 받았죠. 철도청 회의실, 그곳엔 외교부, 기술부, 재정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두툼한 서류 묶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고속철 사업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우린 기술 이전을 전제로 계약할 겁니다. 철도청 부국장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가 건넨 실사 일정표를 넘겨보며 저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각국을 직접 방문해 열차의 성능,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술인가?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사의 시작은 중국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들 중국은 자본력도 강하고 속도도 좋다며 기대했지만
저는 솔직히 가장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첫 실사지는 텐진 외곽의 고속열차 시험단지. 기차 외관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차체엔 붉은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내부는 회색 가죽 시트에 자동 창문, 무선 충전까지 갖춰져 있었죠. 중국 측 설명자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크로드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아시아 연계의 상징입니다. 차체, 통신, 제어, 설비 모두 중국 기술로 완성됩니다. 설명은 길고 화려했지만 제 귀엔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전부 중국 기술이라는 그 말.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정비하며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대신 장기 유지보수 계약과 기술자 파견은 가능합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죠. 겉으로는 협력을 이야기했지만 내용은 그냥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열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워낼 수 있는 기회를 사려는 겁니다. 중국은 또 다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6억 달러 선투자,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실크로드 벨트 철도 연계 패키지 구상도 함께 내걸었죠. 정치적으론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재정부 위원은 솔직히 반색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묻고 싶었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남의 기술만 쳐다보며 운행만 하고 정비는 못하고 설계는 그림으로만 볼 겁니까? 중국 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말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붉은 사막과 먼지바람이 지나가는 그 풍경이 어쩐지 자꾸 한국에서 본 열차 챔버가 떠오르더군요. 그때처럼 손전등을 건네며 직접 보세요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다음 방문지는 프랑스였습니다. 속도 하나로 유럽을 제압한 열차.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무언가를 줄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프랑스는 솔직히 말해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속도, 정시성, 디자인, 기술력, 세계 최고라는 말 괜히 따라붙는 게 아니니까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자문단을 맞이한 건 TGV 팀의 수석 디렉터였습니다. 영어도 능숙했고 태도도 아주 정중했죠. 그리고 곧바로 파리 부격,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소리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강철이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는 고급 호텔 수준이었고 좌석은 비행기 비즈니스석보다도 넓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선진국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기술을 나눠줄 준비가 됐을까? 그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프랑스 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정확도, 안정성, 소음 수치, 탄소 배출량, 유지보수 주기,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히 채워졌죠.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엔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력 앞에서 감탄을 했고 솔직히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설계도면은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담당자가 가볍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도는 프랑스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기본 정보는 제공되지만 핵심 구조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정비 매뉴얼 전체 제공은 가능한가요? 학생들의 실습 교육은 커리큘럼에 포함됩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단호해졌습니다. 정비 교육은 도입 후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커리큘럼은 추후 협의 사항입니다. 그 순간 속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어차피 정비는 대부분 저희가 지원 나갈 겁니다. 운행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툭 꺾였습니다. 그들이 파는 건 열차가 아니라 우릴 위한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운행을 잘하는 기차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필요할 땐 고칠 수 있는 기차입니다. 그러자 한 프랑스 외교참 사관이 회의실 밖에서 저에게 따로 얘기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같은 나라에 기회를 주진 않겠죠? 그 말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죠. 속도도 느리고 기술 수출 경험도 적고 너무 감성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기술은 있어도 마음은 없구나.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의록 정리를 멈춘 채 조용히 노트 한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곧 다음 실사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정확성과 시스템의 나라, 일본. 이번엔 또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일본은 정확성의 나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기차 기술로 유명한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기서조차 조금은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중앙아시아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해왔으니까요. 혹시나 기술 이전에 대한 진지한 제안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그들의 말투는 뭔가 이상하리만큼 정중하고 동시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 테스트 노선에서 신칸센 N700 시리즈를 탔습니다. 속도, 승차감, 정시 운행,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완벽한 건 열차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대답도 완벽하게 훈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설계도는 기업 내부 자료입니다. 기술 교육은 다음 단계 협의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조건보다 신뢰를 먼저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뢰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신뢰를 말하면서도 우릴 계속 손님처럼만 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고속철 수출 경험이 적죠. 우즈베키스탄이 너무 위험한 실험을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더군요. 사실 그 전까진 한국은 실사 리스트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속도도 유럽보다 느리고 이름값도 덜했죠. 하지만 저에겐 오히려 그게 궁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아무도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지? 혹시 정말로 그들이 가진 무기가 다르다면? 그래서 전 다음 실사에서 마음을 완전히 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로템.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그 순간부터 저는 조용히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죠. 앞서 다녀왔던 프랑스나 일본처럼 공항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반기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환영 현수막도 없었고 기자들도 없었습니다. 대신 평범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박태영입니다. 공장으로 바로 이동하시죠.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정중했지만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경북 김천에 위치한 사막철도기술 시험장으로 향했죠. 버스는 3시간 가까이 달렸고 창밖엔 초록 논밭과 낮은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태영 부장은 우리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 바람, 먼지, 온도, 그 모든 걸 이곳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경납고처럼 생긴 챔버였습니다. 내부엔 KTX 이음 열차가 놓여 있었고 주변엔 온도 조절 장비, 바람 분사기, 미세모래 분사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박태영이 말했다죠. 이건 카라쿰 사막에서 채취한 실제 모래 입자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진짜 사막의 환경을 이곳에 옮겨왔다는 거죠. 테스트가 시작되자 열차 주변엔 거센 모래 폭풍이 일기 시작했고 챔버 내부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타슈켄트에서 7월 한낮 기온과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저에게 고글을 건넸습니다. 직접 보셔야죠. 교수님, 이게 우리가 준비한 방식입니다. 저는 그 고글을 쓰고 기차 하부로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엔진 하부엔 사중 방진 필터가 있었고 냉각 시스템은 온도에 따라 자동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열차 바닥의 진동 제어 장치는 사막 지형 특성에 맞게 조정된 상태였죠. 거기엔 화려한 설명 대신 땀과 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위에 정직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열차는 그대로 열려 있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내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들무롯이 조심스럽게 차체 구조를 스케치하기 시작하자 박태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분이신가요? 더 가까이서 보셔도 됩니다. 들무롯이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진짜 엔진을 진짜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나라의 제안과도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송의 철도기술교육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선 실제로 한국 철도기술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 강의실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누어야 강해진다. 저는 그 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감췄던 걸 한국은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를 펴고 짧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니다. 이건 함께 달리는 기술 동맹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태영은 우리를 연구소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설계도와 기술 매뉴얼이 펼쳐진 책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초기 설계본입니다. 수정 제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의견을 먼저 묻는 사람을 만난 건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선 속도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시속 574km도 일본의 정시율 99.8%도 지금 제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열차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이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거라고. 타슈켄트에 돌아온 날 제 몸은 비행기보다 더 무겁게 착륙했습니다. 여행 내내 모래먼지에 찌든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무거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실사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이 복잡했죠. 중국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고 프랑스는 자존심을 내세웠으며 일본은 체면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으로 본 한국의 현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부는 최종 실사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길게 늘어선 타원형 테이블에 위원 18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한 명의 자문단으로 앉았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결론이 나야 했으니까요. 처음 입을 연 건 철도공사 20년 경력의 자무르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스페인 열차 도입의 실무 책임자였죠. 우린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은 이미 검증됐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도 고속도 다 갖췄죠. 한국, 솔직히 너무 새롭고 위험합니다. 그 말에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재정부 담당 위원은 이런 말도 했죠. 한국의 제안은 교육도 많고 협력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금 1,700만 유로 제안을 해온 스페인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스페인 쪽이 조금 더 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위원 여러분, 우린 지금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장에선 바람이 모래를 들이치고 열기가 선로를 휘게 만듭니다. 그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열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함께 이겨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몇몇 위원이 눈빛을 바꿔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에게 설계도를 펼쳐주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손에 기술을 쥐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무르 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모래 속에서 이미 검증된 말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챔버 안에서 50도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열차를, 차중 필터에 먼지가 막히고도 깨끗했던 엔진을, 우리 학생이 그 밑에서 엔진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기술자들의 손을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기술 뒤에 숨어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철도를 직접 고치고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의장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명 찬반 투표. 사무총장이 회의록과 투표용지를 들고 한 사람씩 돌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펜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 글자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15분쯤 지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무총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최종 고속철 수주국가 대한민국. 투표 결과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그 순간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숨조차 못 쉬고 있었거든요.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죠. 다음 단계는 정부 간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실사와 회의보다 더 복잡한 외교와 행정, 계약의 과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로 걸음을 뗐습니다. 기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계약. 그 시작을 드디어 우린 해낸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술대학의 학생 5명, 그리고 실무 엔지니어 3명이 저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 들무롯을 포함해서 자이아, 샤크조드, 파우루틴, 모두들 마음속에 설렘과 걱정을 함께 안고 있었죠.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외국에서 교육자로서의 시선으로 기술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 정리된 도로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사 현장들. 저기도 기차가 다니나요? 자야가 물었어요. 지하철 입구를 가리키며 말이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오송철도기술교육원. 우리를 맞이한 건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였고, 실제 부품이었고, 땀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 측 기술교육 책임자였던 정태훈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그냥 파일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게 만들고, 직접 손을 대보게 만들고, 실수도 하게 해보는 것.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한국 기술자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차 정비를 어떻게 하세요? 딜무롯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스페인 회사에서 온 기술자가 하고 저희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저희는 옆에서 지켜볼게요. 그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론 30%, 실습 70%. 학생들은 매일 공구를 잡고 차체 분해를 하며 현장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딜무롯은 특히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실습실에 나타났고 저녁에는 가장 늦게 떠났어요. 하루는 열차 하부의 모래 필터 구조를 보더니 한국 기술자에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4개가 아니라 2개로 하면 정비는 더 빠르지 않나요? 4개를 모두 교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개만 있으면 절반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2개로 하면 흡입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막의 미세먼지는 워낙 많아서 2개로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설계팀에 전달해 볼게요. 혹시 절충안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한마디에 딜무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아이들은 정답보다 존중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작고도 큰 체험 하나가 기술보다 더 큰 배움이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송교육원 연구소에 함께 앉아있던 한국 교수진은 제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리아 교수님, 타슈켄트 사막의 여름은 몇 도까지 오르죠? 고온에선 브레이크 페달 반응이 느려질 수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방식으로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선생님으로 대했어요. 사막 환경의 전문가로 인정해준 거였죠.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한 번도 손님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가르쳐온 지식이 다른 나라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자야였습니다. 우리 팀의 유일한 여성 프로그래머였죠. 그녀는 기차 내부 통신 시스템에 대해 집요하게 연구했고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내 시스템은 한국어 중심입니다.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도 함께 나오게 하면 우리가 훨씬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배 시간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한국 측 개발팀이 당일 저녁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음 날 멀티언어 출력 프로토타입이 새로 생성됐고 거기에 자이아의 이름이 공동 개발자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 안내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었어요. 자이아가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이름이 진짜 들어가 있네요. 한국에서 지낸 3개월 동안 학생들은 매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겁을 내던 아이들이 점점 당당해져 갔어요. 샤크조드는 전기 시스템 전문가가 되었고 파우루띠는 기계 정비의 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딜무롯은 그 아이는 진짜 기관사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마지막 날, 정태훈 부장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진짜 자기 기차를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한국에서의 배움이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 그 지식을 실현해야 했죠.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우리 사막 위에 직접 깔릴 그 고속철의 첫 번째 철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예산, 도면, 인력, 장비, 수천 가지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옆엔 딜무롯이 있었고, 자이아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기술자들과 진짜 협력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여니 타슈켄트 하늘이 연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딸깍딸깍 철로 점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철로 건설, 기술자 훈련, 시설 점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 KTX-2M 열차가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우리 기술자 손으로 첫 시범 운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딜무롯은 이미 1시간 전에 기관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고, 자이아는 통신실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샤크조드와 파우루띠는 선로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죠. 중앙역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스마트폰을 든 청년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플랫폼 앞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이 기차는 정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 할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겠네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우리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드디어 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차체가 마치 사막 위를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반짝였고, 차체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일 함께 만든 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말로 함께 만든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열정이 만나서 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은 거였죠. 학생들이 열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고, 딜무롯은 기관실 옆에서 열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제복을 입은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그 절망적이던 학생이 아니라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슬며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때? 준비됐니? 딜무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손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저를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열차는 곧 타슈켄트를 출발해 부하라까지 가는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약 600km,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 기온은 섭씨 41. 그 전날부터 예보된 모래폭풍이 정말로 발생해 바람이 철로를 쓸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전 점검을 맡은 종합검측 차량이 먼저 출발했고, 자율 비행 드론들이 다리 위와 송전탑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안전 절차를 하나하나 철저히 따랐어. 딜무롯은 출발 전 열차 하부 필터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사중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래바람에 멈추는 일 없을 겁니다. 오전 9시 정각,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모래 먼지가 일었고 차체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했고, 실내엔 시원한 공기가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고, 진동은 마치 바람이 살짝 스쳐가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 모두 창밖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평야, 그 위로 기차가 선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속도계는 시속 250k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차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 기차가 우릴 만든 건 분명하다. 그 길 위에서 자이아는 통신 시스템 테스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멀티언어 안내가 정확히 출력되는지, 운영 시스템이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죠. 다음 역은 사마르칸트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자이아의 목소리가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중간 지점인 사마르칸트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정확히 예정 시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 열차 정말 우리가 운전하는 거 맞아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딜무롯이 운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아이가요. 그리고 정시 도착, 예정된 도착 시각 오후 1시 30분에 부하라역에 열차가 들어섰습니다. 4시간 28분. 예정 시간보다 2분 빨랐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시민들 얼굴엔 자부심과 안도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부하라 역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 역에서 일했는데 오늘처럼 자랑스러운 날은 처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타슈켄트 기숙사로 돌아와 딜무롯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빵과 차, 그리고 조용한 대화.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파티보다 의미 있었어요. 딜무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땅에서 진짜 기차를 움직이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가 이끌어갈 거야.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자이아도 덧붙였어요. 이제 정말 한국 기술자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에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 열차는 성공했고,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선로 공사도 진행돼야 했고, 정비소 설립, 대학 내 철도학과 커리큘럼 개편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차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우리는 더 큰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누쿠스까지 이어지는 철로, 그 위에 올릴 진짜 자립의 기록을요. 2025년 4월 20일, 누쿠스 중앙역 앞 광장에 하얀색 천막이 설치되고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죠. 그날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자립형 고속철 정기 운행 개시일이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850km, 우리 사막을 가로지르는 완전한 고속철 노선이 마침내 완성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마치 첫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처럼 조용히,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집안 문제, 모래 폭풍으로 인한 작업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 제한까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입국하지 못할 때는 화상으로 기술 회의를 했고, 집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딜무롯과 자이아, 샤크조드가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부 관계자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시민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연설보다 인상 깊었던 건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올 때 들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관실 승무원 딜무롯 아르티코프, 탑승 완료. 딜무롯이었어요. 그 교실에서 이걸 배워서 뭘 합니다라고 외치던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열차의 수석 기관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열차는 조용히, 그러나 우직하게 플랫폼에 들어섰고, 차체는 여전히 은빛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따뜻해 보였죠. 열차 옆면에는 우즈베키스탄 내일 대한민국과 함께 만든 길, 그 문장이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딜무롯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이 길 이제 저희가 알아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이건 내가 너한테 돌려주고 싶었던 교실이었어. 움직이는 교실, 너희가 만드는 길. 자이아도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연수 요청이 왔다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대통령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열차 하나를 들여온 게 아닙니다. 이 열차는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수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든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하나의 열차가 아닌 하나의 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보여만 주던 나라들과 계약했고 학생들은 도면조차 보지 못한 채 졸업했죠.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이 기차를 운전하고 그 기차엔 우리가 설계한 필터와 우리가 개조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선로는 우리가 깐 겁니다. 정기 운행 첫날,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가는 KTX 우즈베키스탄 1호는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 45분에 도착했어요. 5시간 45분, 기존 일반 열차로 12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 이하로 단축한 거였죠. 그 열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출장을 가는 사업가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구경하러 온 외국인들까지. 한 승객이 제게 말했어요. 이 열차 정말 조용하네요. 그리고 흔들림도 거의 없고. 또 다른 승객은 말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타슈켄트 공대엔 새로 철도학과 석사 과정이 생겼고 저는 다음 학기부터 사막지역 열차 시스템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이아는 한국기술진과 함께 통신 시스템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샤크조드는 현지 정비소 책임 엔지니어로 승진했죠. 딜무롯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임 기관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신입 기관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차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우리의 꿈과 기술이 들어있어야 진짜 우리 기차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단순히 열차를 운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만들고 개선하고 주도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년 우리 학생 50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기술자 20명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진짜 동반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르진 않았습니다. 중국 고속철보다 느리고 프랑스 TGV보다도 느려요.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에게 기다릴 시간을 주었고 생각할 여유를 주었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가장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중국의 6억 달러 투자나 프랑스의 명성에 비하면 한국의 제안은 소박했죠.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진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그 열차가 달리는 사막의 철로를 바라봅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겁고 모래는 여전히 거칠지만 그 위를 달리는 기차엔 기술보다도 더 큰 게 실려 있죠. 그건 신뢰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딜무로 씨 제게 보고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 정비팀이 새로운 필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한국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매일 아침 타슈켄트를 출발해서 누쿠스에 도착하는 그 은빛 열차예요. 그 열차 안에서 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얼굴이고 그 열차를 운전하는 딜무롯의 당당한 모습이며 그 열차를 정비하는 우리 기술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손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을 산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든 나라,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걸은 나라.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열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정비 매뉴얼 한 장, 설계도 한 줄, 학생의 질문 하나까지 진심으로 나누는 파트너가 되어주었죠. 사막은 여전히 거칠고 모래는 오늘도 열차 창문을 두드리지만 그 위를 달리는 건 단지 기차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 그들이 두 발로 선 순간 그 곁엔 조용히 손을 내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열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술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조금 자랑스러워지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기록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